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원가관리 회계를 강의하고 있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제 오늘부터 35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5시간 동안 이제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는 과목을 저랑 같이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원가관리 회계를 공부해 본 경험이 없는 뭐 그런 분들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학교라든지 어디 뭐 다른 목적으로 원가관리 회계를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거의 뭐 이제 처음 하는 것보다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번에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커리큘럼이 사실은 좀 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워밍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밍업이다 보니까 원가만 일단 딱 놓고 본다면 실수가 한 35시간 정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계실 텐데 교재 한번 보시면 35시간 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끝낼 수 있느냐? 절대 못 끝내요. 그래가지고 요번 커리큘럼에서 35시간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하면서도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알아둬야 하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만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 조금 이제 실수를 길게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다가 살을 좀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강의의 컨셉은 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뭔가 학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시험 합격하자, 뭐 세무사 시험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이제 중요하니까 좀 이번 단계에서부터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철저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번에 한 바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을 엎어주는 것은 다음 커리큘럼에 할 거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감은 좀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후려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목의 이름이 원가관리회계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랑 두 개 합쳐서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딱 나눠봤을 때 원가회계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35시간밖에 안 되지만 원가 회계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다 다룰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너무 어렵거나 지엽적인 것들은 안 다룰 거지만 원가 회계 관련된 내용들은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관리 회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건데 관리 회계는 조금 달라요. 관리 회계는 이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챕터마다 경중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관리 회계는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그런 챕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회계는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챕터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짚어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충 감을 잡아주시면 이번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만난 김에 정말 중요한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은 뭐냐면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어디 딴 데 가서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출석을 잘 하시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결석하지 말고 출석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배운 거 집에 가서 그날 복습 잘 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잘하잖아요. 그럼 합격 무조건 해요.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사실 안 쉬워요. 자, 여러분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른 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것도 진짜 이거 어디 가서 안 가르쳐 드리는 정말 특급 비법이야. 특급 비법인데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이제 저의 옛날 뭐 강의를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체중이 한 12kg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무게를 조금 줄여놨는데 주변에서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첫 시간에 항상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글로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맨날 수업마다 가르쳐 드리니까 하루에도 이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맨날 그거 답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가관리회계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질문보다도 어느 날 이후로 뭐가 더 많이 질문이 들어오냐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뭐 그걸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막 가르쳐드리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 그냥 공개를 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는 비법은 그냥 이렇습니다. 헬스장에 빠지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맨날 뛰는 거야. 그냥 허구한 날 뛰시고요. 집에 가서 치킨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술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냥 치킨 넣지 마시고 술 같은 거 먹지 마세요. 그냥 풀 위주로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살 무조건 빠지고요. 뭐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몸 좋아져요. 건강해집니다. 되게 쉽죠? 근데 사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헬스장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1, 2주 정도 정말 열심히 할까요? 그 뒤로는 잘 못 가,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몸이 좋아지거나 살이 빠지는 게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정말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출석하고 매일매일 그날 배운 것들 그날 잘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실력이 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뭐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커리큘럼이나 저도 그랬었고요. 어떤 클래스나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한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보름 정도 지나고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없어지세요. 왜 그러냐면은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회계라는 게 내 적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한두 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좀 비가 오고 그래서 좀 굳은 날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원 가는 날은 무조건 가서 열심히 그냥 강의 듣고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그냥 최소한 그날 배운 것만큼은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만 꼭 참고 살잖아요. 그럼 합격은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야. 자, 제가 우리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무사 시험은요, 합격하기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회계, 세법 이런 것들 물론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학원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뭐 물리학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철학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이러는 거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격하기가 어려우냐라고 한다면 너무 배워야 될 양이 많아서 그래요. 벌써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 오늘 시작하는데 책 두께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너무나 많은 책들을 우리가 받아놓고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하면 벌써 1년 내내 학원을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 수험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전국에 많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그걸 버텨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격에 다가가는 그 조건은 되게 많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출석을 결석하지 않고 출석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출석 이거 정도만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배웠던 것들은 그날 복습 잘 하시는 거 그거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일단 한 80% 이상은 합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날 뭐 배웁니까?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좀 미리 좀 보고 오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는 봐요. 그래서 예습을 자꾸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넘겨갖고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예습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제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기고 배우는지 그냥 구경 정도만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는 좋은데 미리 내가 문제도 좀 풀어보고 어떤 게 중요한지 미리 좀 캐치해보고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습을 할 시간이 났어.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냥 복습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하시는데 복습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습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주제를 3번 봤대. 근데 그 와중에 난 5번 봤거든요. 그럼 내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요 싸움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뭔가 이제 문제 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할 거리를 가지고 오시더니 문제를 풀어달래요. 그래서 풀어드렸죠. 풀어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회 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푸세요? 막 이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거다가 아니 뭐 제가 너무 머리가 좋고 잘나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이게 우리는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맨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를 떠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몰라질래야 몰라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저절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시면 저절로 이 어려웠던 내용들이 그냥 저절로 쉽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두 가지 출석 잘하자. 그 다음에 복습 열심히 하자. 요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합격은 무조건 한다. 자, 이제 우리 원가관리회계 수업을 오실 때 가져오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요. 계산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계산기. 자, 계산기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뭐 수업 때 이거 계산기를 들고 다 같이 계산해 봅시다. 다 같이 계산기 꺼내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일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우리 시수가 막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고작 35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달드릴 내용들 다 하는 것도 빠듯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께 막 같이 계산해봐요. 우리 막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산기랑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계산기는 그냥 내 무기처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계산기 쓰거든요. 다 엑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계산을 빨리빨리 하려면 실무에서도 당연히 계산기를 쓴다고요. 근데 이제 이 바닥에서 쓰는 계산기가 사실은 기종 자체가 뭐 몇 개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은 계산기가 막 섞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심지어 뭐 이름도 안 써놓거든요. 근데 저희들끼리는 다 알아요. 왜냐면은 계산기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 아닌 건 약간 좀 이상해 느낌이. 내 거면은 느낌이 알아요. 제가 이거 내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두드려 봐서 얘랑 되게 친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 당장 막 이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계산기랑은 당연히 일단 회계 배우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뭐 가방에 무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계산기는 그렇죠? 그래서 가방에 계산기 하나씩은 꼭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원가관리 회계는요. 과목의 특성상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이론 정리 같은 것들을 해드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필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게 그 과목의 특성 때문에 조금 전반적인 판때기라고 해야 될까요? 판때기가 좀 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여백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여백만으로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 노트를 하나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얇은 노트 정도 하나를 갖고 놓으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잘 필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걸 가지고 복습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거 만드는 게 되게 귀찮을지 몰라도 잘만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두고두고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노트 하나 정도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거 만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수업을 오실 때는 두 가지 계산기 그 다음에 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한 이 정도로 끝내고요. 바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책이 있는데 원가관리회계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저자분이 이제 두 분이 공저이신데 구순서 이남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남재 선생님은 우리 학원 원가관리회계 대표적인 그 강사님이시고요. 대표 선생님이시고 앞에 있는 구순서 이분이 우리 학원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의 이름이 들어간 책입니다. 잘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잘 만들어진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저랑 같이 보는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면 합격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뭘 배울 건지 목차만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목차가 어디에 있냐면 5페이지에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시면 목차라고 해놓고 이제 챕터의 제목들 쭉 써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뭘 배울 건지 정도는 구경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챕터 1 한번 보니까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래요.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겠죠.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챕터 2에서 원가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챕터 3에서부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10페이지, 11페이지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요. 10페이지에서 챕터 8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거 나와 있고 11페이지에서 챕터 9 원가의 추정 나오는데 그 사이에 파란색 글씨로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갑자기 여기서 왜 끊어놓는 거냐면 8장까지가 이제 원가 회계고요. 9장 이후로부터는 관리 회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회계는 우리가 하나도 버릴 거 없고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관리 회계는 몇 개는 좀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9장 이후로부터는 제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반적인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 원가회계는 다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가회계를 먼저 배울 테니까 우리 원가회계에서 뭐 배울 건지 그거부터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6페이지에 있는 챕터 3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챕터 4에 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쭉 읽어볼게요. 그냥 챕터 5에 보니까 8페이지에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 챕터도 또 종합원가 계산이고 챕터 7에 보니까 뭐 결합원가 계산 또 넘겨보니까 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가회계에서 배우게 될 챕터의 제목들 싹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무슨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원가회계는 도대체 뭐 배우는 건지 알게 됐네요. 그렇죠? 뭐 배우는 거냐면 원가 계산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회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를 계산하는 로직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날 배우는 거를 소화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전반적인 그림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목차에서 봤던 뭐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걸 보고 있어. 근데 종합원가 계산을 제가 막 실컷 설명드리니까 아 그래 종합원가 계산 저렇게 풀면 답 나오는구나. 이거는 대충 감을 잡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가 헷갈리냐면 그 전주에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하고 요번 주에 배웠던 종합원가 계산하고 뭘 좀 다르게 한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별원가 계산이랑 종합원가 계산이랑 뭔가 방법이 다르게 했는데 이거 왜 다르게 하는 거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원가 계산 다르게 하지? 이런 감이 없으면은 전반적인 그림을 못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컨셉일 때 이런 거 하게? 막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개별 원가 계산 컨셉으로 원가 계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다른 회사는 아까 이 회사랑은 조금 생김새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종합원가 계산 컨셉으로 원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좀 잡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말씀드릴 거고요. 복습할 때 기계적으로 막 예제 문제 이런 것만 풀지 마시고 그런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복습을 하셔야만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목차 구경 요 정도로 하고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이라고 해서 원가의 흐름과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챕터 1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4페이지 챕터 1 원가 관리회계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가 관리회계 일반. 자, 말 그대로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원가관리회계가 대체 뭘 배우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저랑 칠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가관리회계가 개강인데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최근에 제가 강의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 일정을 좀 무리하게 소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지금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제 목소리가 되게 멋있는데 오늘 좀 목소리가 많이 변해가지고 목이 되게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병원을 좀 갔다가 뭐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링겔도 맞고 오고 막 그랬는데 간신히 이제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첫날이니까 조금 활기차고 신나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막 오버해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좀 몸을 회복해 와가지고 좀 더 재밌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강의고 뭐고 간에 강의하다가 혹시나 제가 픽하고 쓰러져 버리면 재밌으라고 뭐 이벤트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뭐 119도 좀 불러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원격관리회계 일반인데 뭐 하자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뭐 배울 거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무회계는 배우셨죠? 몇 시간 정도 진도 나가셨죠? 김승철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재무회계 이제 뭐 중급회계 뭐 회계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급회계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급회계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재무회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를 배우면 회계 원리를 제일 먼저 배울 테니까 또 원격관리회계 들어오기 전에 보통 중급회계 먼저 배우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무회계라고 하는 회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계랑 저랑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원가관리회계랑 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거냐면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관리회계랑 좀 비교해볼 거예요. 나중에 배울 관리회계 얘랑 좀 둘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 어떻게 다를 거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무회계 있잖아요. 재무회계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저 과목 대체 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재무회계는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그냥 재무제표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재무제표를 누군가한테 보여주자는 거야. 누구 보여주려고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자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그냥 예쁘게 생긴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보여줘야 돼 라고 그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가 5가지가 있어요. 아마 배우셨을 건데 뭐뭐 있어요?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라는 것도 있고,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있고, 뒤에다 주석도 좀 달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5가지를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봐서 너네 회사가 뭔가 돈을 얻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 잘 굴리고 있는 건지, 어디 쓸데없는 데다가 허투루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강제돼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걸 배워보자는 게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다 뭐냐면 그냥 외부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보고하기. 외부에다 보고한다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된 정보 이용자는 누가 될 것이냐?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회계적인 어떤 보고서를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용자는 대체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꽂아준 주주도 있을 거고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회사한테 돈을 꽂아주거나 빌려주거나 어쨌든 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 돈인데 굴리는 건 회사가 굴리고 있는 거니까 이놈의 회사가 내 돈을 잘 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쓸데없는 데다 막 쓰고 있는 건지 제일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그런 표들을 좀 잘 오픈을 해줘야만 안심을 하고 다음에 투자를 더 할지 말지, 아니면 뭐 이자를 좀 더 받을지 말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 회수를 해버릴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이용자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외부 공시에, 그거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사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우리도 뭐 잠재적인 투자자 뭐 이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외부 이용자라고 부르고, 결국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외부 이용자들한테 외부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배우게 되는 관리회계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니 외부에다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비밀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꼭 비밀 아니더라도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 고작 5가지 표에다가 모든 걸 다 녹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들끼리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정보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보고할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알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관리를 하는 것, 말 그대로 그게 관리회계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정보는 누가 사용하나요? 내부에 있는 이용자가 사용을 하겠죠. 자, 내부에 있는 이용자가 사용할 텐데
그럼 내부 이용자가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 명 딱 떠오를걸요? 누구겠어요? 그냥 우리 사장님인 거야. 근데 여기다 그냥 사장님 이렇게 쓰면 좀 폼이 안 나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경영자 이 정도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경영자. 한마디로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보고서 같은 거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시는데 어떤 오해를 자꾸만 하시냐면 아 그래 우리 사장님이 보시는 보고서 만드는 게 관리회계구나. 그럼 관리회계 시간에는 우리 사장님께 만드는 보고서 잘 쓰는 법 이거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반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사장님인 거예요. 우리가 사장님이고 뭔가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받은 거야. 받고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어디 있느냐? 문제에 있겠지. 문제에 보면 막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에서 받은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부적인 관리하자는 거고요. 그 내부 관리라는 게 대체 뭘 하자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 수업 목적상 내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자, 첫 번째로 내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 거냐면 일단 의사결정하자는 거예요. 의사결정. A가 좋은 거냐 아니면 B가 좋은 거냐 이거 경영자가 판단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결정하려면 내부적인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 거냐면 우리 성과를 평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는 것 그것도 내부 관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인데 매출액 예를 들어서 2017년에 1년 동안 해서 매출액 100원 나왔습니다. 이걸 딱 한 거야. 100원 나왔습니다. 라는 게 회계기준상으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100원이 맞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아니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매출액 100원 했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재무회계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까지도 사장님 저희 매출액 100원이고요. 이거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제대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께 보여드릴 때는 뭘 좀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매출이 100원인데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뭐 그랜저를 판 건 얼마였고 소나타 팔 건 얼마였고 혹은 무슨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한국 시장에다 판 건 뭐 내수 시장은 얼마였고 수출 중에서도 뭐 어디 유럽에다 판 건 얼마였고 미국에다 팔아먹은 건 얼마였고 뭐 이런 것들 좀 쪼개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장님은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 뭘 판단하실 거냐면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수랑 수출 비교해 봤을 때 내수는 되게 잘 돼. 근데 수출이 요새 조금 부진한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하기를 사장님 취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술 접자. 특정한 시장 어디 뭐 중국에는 팔아봤자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중국 그냥 접어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야 그래도 중국 시장은 얼마나 마켓이 큰데 거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똘똘한 애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투입해봐.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어떤 의사결정이 더 합리적으로 더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과평가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쉬운 얘기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중국은 요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디 뭐 유럽에다 파는 건 잘 되고 있어. 그럼 유럽 담당자 와. 보너스 주고 중국 담당자 와.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냥 성과평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과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성과평가하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같이 배워볼 겁니다. 관리회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내부 관리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배울 거다라는 것 정도는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좀 이렇다는 건데 자,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봅시다. 이게 이제 특성이 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간단한 얘기였는데 얘네들은 외부고 얘네들은 내부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요. 공통의 룰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얘는 너무 필요하죠. 왜? 다 그냥 외부에도 오픈할 거니까 삼성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고 현대는 또 지를 꿀리는 대로 하고 LG는 또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시를 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룰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한마디로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냥 기업회계 기준이라고요. IFRS,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 뭐 KIFRS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재무회계 교재도 만만치 않게 두꺼운 책을 들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 교재는요, 솔직히 말하면 쓰는 게 좀 쉬워요. 뭔 소리냐면, 왜 쓰는 게 쉽냐면, 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일단 회계 기준을 다운받아요. 회계 기준을 다운받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일단 쫙 씁니다, 이렇게. 그래도 꽤 몇 장 나오겠죠? 되게 길거든요, 그것도. 일단 나오는데, 그걸 그냥 책이다! 라고 해서 팔면 아무도 안 사요. 왜 안 사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아직 시험 보려면 시간 많으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디 이제 그 회계기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IFRS가 조문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잖아요? 진짜 토해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회계사인, 현직 회계사인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게 써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게 써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조문만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조문 딱딱딱 붙여놓고 사이사이에다가 이 조문은 뭐 이러한 뜻이었다 라고 하는 걸 좀 풀어서 써요, 이렇게. 그래도 이해를 못할 게 뻔하니까 뭔가 표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해 안 될 테니까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뭐 예제 문제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두꺼워진 게 바로 재무회계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저도 시험 공부할 때는 아니 도대체 좀 회계 기준 자체를 좀 쉬운 말로 쓰면은 모두가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꿔놨을까?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실무를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바로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나름대로 이게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가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아무나 봐도 다 알겠어. 그럼 이게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 불과 뭐 한 10년 정도 됐을라나? 10년 정도 전만 해도 병원에 가잖아요. 간겨울 오늘처럼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이제 병원을 가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지만 옛날에만 해도 종이에다 다 적었잖아요. 종이에다가 제가 이제 뭐 목이 아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콧물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다. 뭐 콧물이 얘가 난다. 뭐 재채기를 한다. 뭐 이렇게 적던가요? 이렇게 뭐 재채기 나고 하니까 뭐 얘 주사 한 대 놔줘라. 주사 한 대 꽂고 뭐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로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막 알 수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막 휘갈겨 쓴다, 이렇게. 이렇게 휘갈겨 쓰면 또 지들끼리는 다 알아먹어, 이렇게. 그죠?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왜 이따위로 쓰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이렇게 쓰면 그래도 의사로서 뭔가 이렇게 신뢰성 같은 것들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회계 기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회계 기준도 그냥 별 얘기도 아니야. 풀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쓰잘데기 없이 되게 어렵게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무회계 교재는 그걸 조금 풀어서 쓴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반면에 관리회계는 공통의 룰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얘는 솔직히 필요 없어. 왜냐면 그냥 자기 사장님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냥 현대에서는 현대 사장님 좋아하시는 대로, 삼성에서는 거기 사장님 취한 대로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준서도 없는 주제에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탄생한 거야?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본다면 여기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니까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제일 합리적이더라, 어떻게 성과평가하니까 가장 공정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한 거고요. 꼭 실무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뭐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론적으로 한번 뭔가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니까 제일 합리적으로 될 것 같다. 혹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가장 이제 공정해질 거야. 이런 것들을 이론을 좀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전부 다 기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 좀 총망라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요거 공부할 때랑 요거 공부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 뭔가 좀 예고를 미리 드리자면 우리 원가관리회계는요, 아마 세무사 시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되게 수학 같은 그런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수학스러운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나 수학 좀 잘했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따라오시고요. 나는 수포자였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긴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수학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컨셉인 건데, 그래도 막 얼마나 어려운 수학을 다루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니니까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여튼
우리는 일단 뭐 기준을 배우는 거다, 이론을 배우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기준을 공부하는 거랑 이론을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을 배우면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짜증나냐면 기준이라는 건 뭐가 존재하겠어요? 기준은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바뀌어요, 자꾸. 개정이 됩니다, 개정. 자꾸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봤던 재무회계 교재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무회계 교재는요. 그냥 아예 다른 책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가 공부할 때는 IFRS라는 게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냥 완전 다른 책이라고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바뀌어요. 세법 같은 것도 배우시죠? 세법도 되게 많이 바뀐다고요. 세법은 아마 올해 엄청 바뀔 거예요.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원래 정권 바뀌면은 세법은 또 누더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공부를 처음 시작한 김에 바로 합격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경험 삼아 공부해보고 나중에 좀 합격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합격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배운 거랑 다른 걸 또 배우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개정이 되는 거니까 한번 시작했을 때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냥 바뀐 내용들을 계속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기준, 그 원서 자체는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개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니까 뭘 바꿀 일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원가관리회계 교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원가관리회계 교재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기 되게 편하죠. 뭐 개정하는 걸 반영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했던 얘기 맨날 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다 보니까 개정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부할 때 좀 짜증나는 게 있긴 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기준이잖아요.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학원 교재에서 A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다른 학원 교재 어떤 교재를 찾던지 간에 다 뭐라고 써있겠어요? 당연히 A라고 써있지 만약에 B라고 써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 잘못 쓴 거예요. 시험 문제도 당연히 뭐라고만 나와야 되겠어요? 무조건 A라고 나와야지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뭐 A-라고 시험이 나왔다. 그럼 그 시험은 잘못 낸 시험인 거예요. 이의제기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준서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책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재에서 A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교재에서 B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인 거야. 책 쓰는 사람 마음인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자, 보통 영어 통일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만드신 이론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보통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만든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교재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번역해 놓으면 거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만 따서 이렇게 학원 교재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영어 단어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뭐 기억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니은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기억으로 공부한 사람 파가 있고 니은으로 공부한 파가 있을 건데 우리 출제위원이 그때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같은 세무사 시험인데도 똑같은 주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올해 나온 표현하고 작년에 나온 표현하고 완전 딴판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꼼꼼히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같은 영어 단어에서 출발한 거니까 막 얼토당토 없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시험 볼 때는 약간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시험장에서 내가 처음 본 단어 나왔어. 근데 내가 완전 생판 1년 동안이나 공부했는데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올 일은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다른 표현을 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그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눈치를 채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교재에 있는 말들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다른 표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크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교재에서 이제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24페이지에 이제 1번에 의의라고 적혀 있는데 막 뭐라고 한참 써 있잖아요. 이것 좀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그냥 칠판에다 적어드리면서 떠들었던 내용이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뭘 가지고 정리할 거냐면 25페이지를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큰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볼 건데 보니까 왼쪽에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 목적이 뭐냐. 재무회계는 외부에다 보고할 목적이고요. 관리회계는 내부에다 관리할 목적입니다. 정보를 누가 이용하나요? 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용자가 하고요. 관리회계는 내부의 이용자가 한대요. 전달하는 수단은 재무회계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5가지 한번 읊어봤던 그 재무제표고요. 관리회계는 뭐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께 드리는 보고서 그걸 만들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정보의 속성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재무회계는 뭐래요?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래.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래요. 왜 그렇게 써요? 우리 재무회계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확실한 것만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와 미래 중에서 확실한 건 과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만 알려주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아마도 2018년 1년 동안 매출 얼마일 거예요? 이런 거 얘기했다가 만약에 아무리 정밀하게 내가 예측했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거짓말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관리회계에서는 예측적인 정보도 포함시켜야 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의사결정도 하고 성과평가도 하려면 작년에 이러이러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네요, 사장님?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참고 목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미래 예측적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정보의 중점은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객관성을 기해야 된다.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적합성 말이 좀 멋있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인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갭,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재무회계 교재에서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회계 기준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관리회계는 뭐 코스트와 베네핏을 분석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고하는 주기는 재무회계에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일단 보고하고 좀 큰 회사들은 반기 보고도 하고 더 크면 분기 보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고요. 관리회계는 언제 보고하면 돼요? 그냥 사장님이 갖고 와 할 때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수시보고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번 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원가회계의 목적이라고 해놓고서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26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래요. 아까 전에 우리 목차에서 봤었거든요. 목차 한번 구경해봤더니 전부 다 그냥 무슨 원가 계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원가회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다. 근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다 봤던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의사결정.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성과평가. 우리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라는 말 어디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다 그냥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거라며.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관리회계라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이 관리회계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렸었는데 하나 빼놓은 게 뭐냐면 아니 원가관리회계를 가르쳐준다면서 왜 원가회계 얘기는 안 하느냐. 그래서 원가회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가회계 관련된 얘기도 굳이 이 표에다가 한번 녹여본다면 원가회계는 대충 한 여기쯤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가회계라고 하는 게 여기 가운데쯤에 존재해가지고 얘도 도와주고 둘 다 그냥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가회계는 아까 전에 목차에서 봤다시피 뭐 하자는 거냐면 얘는 그냥 원가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원가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얘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 계산은 왜 하는데요? 우리 외부에다가 보고할 때 손익계산서를 보고할 건데 손익계산서 잘 보면 매출액 나오지만 그 다음 줄에 뭐 나와요? 매출? 원가도 나올 거 아니야. 그 원가 알려면 얘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관리회계에서 우리 사장님들 이거 하라고 뭔가 보고서를 써주는데 사장님께 우리 매출액 얼마입니다. 이것도 말해줘야 되지만 원가는 그래서 얼마 썼습니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요 녀석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를 통해서 재무회계의 외부 보고와
그 다음에 관리회계, 내부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얘기들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가회계는 3시간 반씩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너무 지겨우면 안 되니까 조금 자주자주 끊어서 갈게요. 쉬었다 오시죠.